자, 이런 문제 7번부터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의한 단기의 직접 재료비는 얼마고 단기 총제조원가, 직접 제조간접비, 노무비 뭐 이런 거 나와 있네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 단기 총제조원가 있죠? 있어요. 이거 구하는 공식을 한번 구해봐요. 단기 총제조원가는 어떻게 구해지나요? 단기 총제조원가는 어떻게 직접 재료비죠.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간접비죠. 제조간접비 이래 되네요. 자, 이럴 때 물어본 것은 뭐? 직접 재료비는 얼마인가? 이거 물어봤네요. 즉 직접 재료비 요거 물어봤네요. 맞죠? 요거 얼마고? 자, 일단 밑에 돈이 나와 있습니다. 있는 것부터 한번 적어볼까요? 자, 단기 총제조원가가 얼마로 나와 있어요? 6500불 이래 되네요. 맞나요? 6500불. 자, 여기 직접 재료비는 모르잖아요. 맞죠? 직접 재료비는 알 수가 없고 요거 구해야 되는 거 더하기. 자, 직접 노무비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제조간접비는 직접 노무비의 75%고 제조간접비는 단기 총제조원가의 30%다 이래 돼 있네요. 요거 가지고 구해야 되네요. 직접 노무비는 지금 구할 수 없는데 제조간접비는 구할 수 있겠습니다. 제조간접비 구할 수 있겠죠. 자, 제조간접비는 단기 총제조원가의 몇 %다? 30%. 30%니까 자, 요놈이죠.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요놈을 파란색으로 한다면 자, 요놈도 파란색으로 한번 해봐요. 자, 요게 어떻게 되나요? 단기 총제조원가가 얼마입니까? 6500불이죠. 곱하기 얼마? 30%가 0.3이죠. 0.3. 맞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거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6500불은 이거 쉬운 문제예요. 이게 다 나와 있으니까. 자, 이거는 알 수 없었죠? 알 수 없고 직접 노무비도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한번 볼까요? 제조간접비 650만원 곱하기 0.3 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구하세요. 그랬더니 요게 답을 참고하겠습니다. 얼마? 195만원. 됐나요? 여러분들 계산기로 곱하면 되겠죠? 650만원 곱하기 0.3 하면 되겠죠? 왜? 파란색 있잖아요. 제조간접비는 단기 총제조원가의 30%잖아요. 30%가 우리 숫자로 고치면 0.3이잖아요. 그래서 단기 총제조원가가 650만원이니까 650만원 곱하기 0.3 이래 됩니다. 요 금액이 얼마가 됐어요? 195만원 되겠네요. 됐나요? 자, 다음 요것만 구해지면 요거 이제 구해지겠다. 그죠? 맞아요? 예? 자, 됐습니다. 요거 한번 생각해봐요. 자, 요거네요. 여기 나와있죠? 자, 요거는 제조간접비는 직접 노무비에 얼마다? 75%다. 이래 돼있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제조간접비는 요거는 직접 노무비의 75%다. 언뜻 보더라도 요 돈보다 많아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요 돈이 직접 노무비가 훨씬 커야 되겠죠? 직접 노무비의 75%니까 직접 노무비의 100%가 195만원이잖아요. 그럼 90%면 이게 훨씬 직접 노무비 훨씬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놈과 관련이 있습니다. 맞나요? 자, 요놈이 관련이 있습니다. 요 제조간접비가 얼마였어요? 195만원. 195만원. 나누기 얼마? 75%니까 0.75를 해주면 돼요. 요것이 직접 노무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더. 요놈은 6500불 얼마? 물음표 직접 재료비는 알 수가 없죠. 그래, 직접 노무비 구해지네요. 195만원 나누기 0.75를 하게 되면 답을 참고로 할게요. 260만원 2600불이 됩니다. 더하기 195만원은 조금 전에 구해졌죠. 자, 요거는 195만원 나누기 0.75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260만원이 나와요. 됐나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얼마에다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300이고 455만원. 455만원이네요. 맞죠? 자, 요거 얼마가 돼야 되나요? 650만원에서 이 돈 빼고 이 돈 빼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요놈이 195만원이 나오나요?
예, 195만원. 답은 1번입니다. 되셨어요? 자, 첫 번째 우리 한 단계별로 봐요. 첫 번째 이 공식 아시겠나요? 두 번째, 자, 요거 있는 거 그대로 적었어요. 맞죠? 요거는 몰라요. 뭐 찾은 거고. 직접 노무비 비워놨어요. 제조간접비 구할 수 있습니다. 파는 거. 어떤 거? 제조간접비는 단기 총 제조원가의 30%라고 그랬잖아요. 단기 총 제조원가가 650이니까 곱하기 얼마? 0.3 했더니 이게 얼마였어요? 195만원. 이거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요거까지는 똑같죠? 자, 요놈입니다. 요놈은 어떻게 구했나요? 요놈은 제조간접비. 요놈은 뭐? 직접 노무비의 75%니까 요 금액 나누기 75% 0.75 하면 직접 노무비가 됩니다. 그러면 요 나눠보시면 금액이 얼마? 26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적게 되면 650만원 변함이 없고 물음표 변함이 없고 요게 260만원. 요건 앞에서 구했고 그러면 요 물음표가 얼마게? 그러면 650만원에서 요 돈 빼고 요 돈 빼면 되잖아요. 그러면 정답이 됩니다. 답은 계산해 보시면 195만원 이렇게 나와요. 되셨나요? 자, 이런 문제도 조금씩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 문제는 사실은 원리만 조금 이해하시면은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다음 8번 한번 보겠습니다. 8번. 자, 혹시 여기 이해 안 되시면 하나 버리세요. 계산하고 복잡한 것은 나중에 푸세요. 나중에 생각하시고 이런 간단하게 말로 관계된 거 푸시면 됩니다. 다음 중 제조원가서에서 표시될 수 없는 것은, 그러니까 보기 4개 중에서 원가 명세서에서 없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제조원가 명세서. 자, 요거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8번 문제는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잠깐만요. 자, 요거 화면 보신 적 있죠? 있나요? 예, 여기 보면 전기본 원가 명세서 있죠? 네. 이거 눌러보면 되죠. 자, 여기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죠. 원가 명세서니까 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타나겠죠. 예? 네. 요 당연히 원가 명세서니까. 다음 전기말 원재료 재고액. 요 원재료 재고액 여기 보면 단기 원재료, 기초 원재료 재고액, 그리고 단기 원재료 재고액 돼 있습니다. 기초 원재료 재고액이 뭐예요? 작년에 쓰고 넘어온 거, 그게 기초예요. 전기말 원재료 재고액입니다. 됐나요? 나타나죠. 다음 공장의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여기 있죠? 다 있습니다. 기초 제품 재고액. 이건 한번 볼까요? 기초 제품 재고액이 아니라 뭐가 나타나요? 기초 제공품 재고액이 나타나죠. 자, 여기 한번 봐요. 기초 제품 재고액은 어디에 나타나는 거 봐요? 이 손익계산서에 나타납니다. 손익계산서에 보면, 자, 제품 매출원가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단기 기초 제품 재고액 여기 나타나죠.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여러분, 답은 여기는 어디에 있다? 손익계산서에 있죠. 여러분, 손익계산서에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8번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8번 문제는 여러분 시간만 조금 있으시면 이게 전기본 원가 명세서하고 손익계산서하고 요 찾아보시면 충분히 찾으실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됐나요? 자, 8번 넘어가도 될까요? 자, 9번 한번 보겠습니다. 개별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별 원가 나왔네요. 자, 우리가 교수님의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가 회계에 보면 종합원가가 있고 개별 원가 있습니다. 28병에 맞아요. 자,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개별 원가는 다 품종, 소량, 주문 생산입니다. 장점으로는 정확한 원가 계산, 그리고 원가 관리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요. 업종으로는 건설업, 기계제조업, 항공기 제조업, 조선업 이런 거고, 종합원가 계산은 소품종 대량 생산입니다. 공장에서 똑같은 거 여러 개 찍어내는 거, 왕창 찍어내는 것은 종합원가를 씁니다. 장점으로는 원가 계산이 편해요. 그리고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원가가 상대적으로 부정확합니다. 뭐에 비해서? 개별 원가가 더 정확하단 말이죠. 종합원가보다. 업종은 정유업, 제당업, 제분업, 제지업, 볼펜 제조업 이런 거 있죠.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거에 해당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 개별 원가입니다. 개별 원가에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말은 보기 4개 중에서 종합원가가 하나 있단 말이죠. 종합원가가 하나 있으니까 그거 찾아봐라 이런 말로 받아들여지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품을 비반복적으로 생산, 그러니까 얘는 뭐 주문 생산이란 말이죠. 업종에 적합한 원가 계산이다. 얘는 뭐가 됩니까? 개별 원가 계산이 맞죠? 됐나요? 1번은 개별 원가 계산이 맞습니다. 2번 조선업, 건설업, 주문 생산 등에 유리하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조선업, 건설업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2번이 뭐? 연음도 개별 원가 계산에 해당됩니다. 맞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3번 공장 전체 제조 간접비 배분율을 적용하는 것은 제조 부분별 제조 간접비 배분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원가 배분 방법이다. 이거 말이 그래서 조금 이따가 생각하겠습니다. 됐나요? 4번 제조 간접비는 일정한 배부에 따라서 배부하게 된다. 4번은 맞는 말입니다. 제조 간접비는 배부 기준에 따라서 제조 간접비를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틀렸겠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공장 전체의 제조 간접비 배분율을 적용하는 것이 공장 전체의 다시 말을 한번 잘 보세요. 공장 전체 우리 회사 공장에는 한 4개의 제품을 생산한다고 쳐요. 전체 제조 간접비 배분율을 적용하는 것이 제조 부분별 각각 부분별의 말은 각각이죠. 제조 간접비 배분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다. 이 말이 거꾸로 되어 있네요. 답은 3번입니다. 그렇게 여기 요 말을 잘 봐야 돼요. 제조 부분별이란 말은 공장 안에서 A 제품, B 제품, C 제품 있으면 A 제품 하나, B 제품 하나, C 제품 하나 각각 제조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제조 부분별이란 말은 왜 제조 부분이 A 공장, B 공장, C 공장이 있다면 A 공장에 대해서 따로 배분하고 B 공장에 대해서 따로 배분하고 C 공장에 대해서 따로 배분한다. 이런 의미가 되고 공장 전체 제조 간접비 배분율을 적용한단 말은 그냥 공장 전체에서 n분의 1로 쪼개버린단 말입니다. 이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엇이 되는가 하면 종합원가가 될 것이며 요놈은 개별원가가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것은 어떤 것이 정확합니까?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공장 전체 제조 간접비 배분율이 적용하는 것은 이 말은 종합원가를 말합니다. 종합원가. 요 공장 전체니까 요놈이 종합원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제조부분별 배분율 있죠. 요놈은 개별원가를 말합니다. 요놈이 개별원가가 되겠네요. 개별원가 이래 됩니다. 자, 그러니까 종합원가가 개별원가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다. 어떤 게 정확했습니까? 종합원가가 정확했어요? 개별원가가 원가가 더 정확했습니까? 개별원가 한번 보세요. 더 정확한 원가 계산이고 종합원가는 개별원가보다 상대적으로 부정확하다 그랬죠? 이 말은 종합원가가 개별원가보다 더 정확하게 원가가 배분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거꾸로 됐잖아요. 답은 3번입니다. 되시겠어요? 1번 알겠지? 네. 2번 알겠지? 네. 4번 이거 알겠습니까? 네. 3번 한번 보자. 공장 전체 제조 간접비 배분율을 적용하는 것이 이 말은 공장 전체잖아. 네. 공장 전체 하니까 종합원가란 말이야. 그리고 제조 부분별은 개별원가란 말입니다. 네. 이게 종합원가 개별원가와 구분되시면 종합원가가 개별원가보다 원가가 더 정확하다. 이 말은 맞아 틀려. 틀렸잖아. 네. 이게 틀린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이런 말들을 이제 하나씩 익혀가시면 돼요. 참고로 이런 문제는 전산 세무 1급에도 전산 회계 1급에도 나와요. 똑같은 말입니다. 자, 혹시 전산 회계 1급만 또 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분은 이렇게 1급에도 놓으니까 좀 알아주시고. 자,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복잡하죠? 짜증나시면 하나 찍으셔도 됩니다. 일단 그래도 이거 했던 겁니다. 우리 했던 거예요. 자, 다음 자료를 통해 종합원가 계산을 이용하는 기업의 가공비. 일단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맞아요? 완성품 환산비에 뭐를 구해라? 가공비를 구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일단 뭐와 관계있다? 완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완성품 어디 있어요? 단기 완성품. 요놈은 무조건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왜? 완성품 환산량이기 때문에. 됐나요? 자, 기초제공품 단기 착수량 기말 단기 돼 있고 균등해요. 원가림이 선입선출법을 이용하고 있네요. 있어요. 자, 선입선출법은
평균법과 선입선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선입선출은 기초제공품이 사용됩니다. 기초제공품이 이용이 된다. 되고, 그리고 평균법은 기초제공품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여기 선입선출법하고 그리고 평균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선입선출법은 기초제공품이 이용이 되고 평균법은 기초제공품이 이용되지 않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니까 지금 관계 있는 것이 당연히 기초와 단기 착수 수량은 필요 없습니다. 기초와 단기 완성품 왜? 완성품 환산량이니까 단기 완성품이 관련이 있습니다. 됐어요? 그게 가공비입니다. 가공비. 자, 일단 가공비 구하는 보겠습니다. 가공비는 단기 완성품 플러스 기말이죠. 기말 제공품 곱하기 프로 빼줘야 됩니다. 기초에 있는 거 빼줘야 됩니다. 기초 제공품 곱하기 프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따라서 지금 물어보는 게 가공비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자, 요거는 순서를 약간 바꾸셔도 똑같은 겁니다. 자, 가공비는 알 수 없고. 자, 일단 단기 완성품이 얼마입니까? 7,000개. 됐죠? 별 문제 없고. 기말 한번 볼까요? 기말은 어떻습니까? 기말은 3,000개네요. 3,000개 곱하기 몇 퍼입니까? 요게 30%. 30%죠? 30%는 0.3입니다. 해주고, 빼줘야 됩니다. 기초 제공품이네요. 기초 제공품이 몇 개입니까? 2,000개 곱하기, 완성도는 몇 퍼? 0.4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40%니까. 자, 그러면 요거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7,000개 플러스 요거는 7,000은 그대로죠. 7,000은 그대로고 더하기, 자, 3,000개 곱하기 300 하니까 0.3이니까 900이네요. 900이죠. 900이고 다음 빼기 2,000개 곱하기 0.4니까 800개네요. 이건 80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7,900에서 800개를 빼니까 요거는 얼마? 7,100개네요. 되셨어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요 해설은 한번 볼까요? 7,000개. 요게 단기 완성품이고요. 그 다음 2,000개 곱하기 빼기 2,000개 곱하기 40%. 요거네요, 요거. 기초제공품. 그리고 더하기 했네요. 요겁니다. 제가 요렇게 바꿔 적었네요. 이거는 더하기 빼기는 바꿔 적어도 되죠? 이 순서는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요거, 우리 전산에게 1급 했을 때, 똑같은 문제는 아니고 비슷한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11번입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전자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 있나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게 되면 고객한테 하나 끊어줘야 되고 그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도 전송해야 됩니다. 되셨어요? 안 하면 가산세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그랬죠? 그 말도 기억나시나요? 예, 1번 맞는 말입니다. 지금 틀린 거 찾는 거예요. 두 번째, 후발급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예, 2번도 맞는 말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후발급 특례란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팔았을 때 바로 끊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특례가 있어요. 어떤 경우? 자, 내가 A라는 거래처와 하루에도 몇 건씩 물건을 팝니다. A라는 업체.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A라는 회사에 하루에도 몇 개씩 몇 번씩 팝니다. 팔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끊기가 곤란하잖아요.
업무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한 달에 한 번만에 끊어서 한 달에 한 번에 딱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일부터 30일까지 말일까지 판 것을 30일 날 세금계산서 한 장으로 끊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후 발급 특례라 그럽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자, 이러면 사업을 하는데 다른 거래처 말고 A라는 거래처는 하루에도 보통 한 서너 번씩 물건을 팝니다. 그런 경우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럼 팔 때마다 세금계산서 끊어주니까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협의에 의해서 야, 우리 매일 팔고 하는 거 너것도 맨날 정리하기 힘들고 우리도 너무 힘들다. 우리 한 달에 매월 말일날 한 달 팔았던 거 세금계산서 한 장에 끊자. 그래서 신고하자. 이러면 어때요? 충분히 그게 가능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예, 2번 맞습니다. 3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사업자가 적법한 발급 기한 내에 전자세금계산서 대신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에게 1%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예, 이거 맞습니다. 자,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사업자 법인 있죠. 우리는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은 법인입니다. 법인은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업은.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안 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가산세를 내야 됩니다. 가산세가 몇 퍼? 1% 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 맞습니다. 요것도 알아두세요. 나중에 가산세 할 때 이런 게 가능노입니다. 가능노니까 우리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법으로 강제가 되어 있습니다. 종이로 해도 됩니다. 대신에 가산세 내라. 가산세 내고 종이로 끊을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할래? 당연히 전자세금계산서 끊을 겁니다. 맞아요. 답은 4번이겠죠. 4번이 틀렸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당해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된다. 요게 당해 연도가 아닙니다. 당해 연도가 아니라 직전, 작년입니다. 작년에 매출액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있잖아요. 개인 사업자, 우리 조그만 회사들, 이런 회사들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어도 되고 안 끊어도 됩니다. 단 작년 매출액이 3억 원을 기준으로 3억 원 이하는 종이로 해도 되고 전자로 해도 됩니다. 하지만 3억 원 이상이면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자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답이 4번입니다. 4번 말은 맞습니다. 이 말 자체가 틀린 말 아닙니다. 반드시 이 말은 맞아요. 근데 당해 올해가 아니라 작년입니다. 작년에 했던 게 3억 넘는다? 그럼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해야 되고, 올해 넘었다. 올해 했는데 3억이 넘었다. 그럼 언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나? 내년부터. 내년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음 요런 거는 하나 익혀주시면 됩니다. 요 보기들 나중에 여러분들 실기에도 관련이 있는 보기들입니다.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12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과세표준이란 말은 매출을 말할까요? 매입을 말할까요? 매출이죠. 매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또 처음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여기 앞에 한번 잠시 보십시오. 부가세 신고서에 보시면, 보세요. 여기에 빨간색으로 과세표준 및 매출세 본 거 있죠? 이게 판 거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이런 글자들을 한 번씩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아무튼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거네요. 틀린 거 찾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대가의 경우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그래서 이 말 맞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런 거 있었잖아요. 어떤 거? 부가세 포함 110만 원이다. 자, 공급가와
부가세는 얼마인가? 이거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부가세 포함 110만 원입니다. 이때 공급가와 부가세 우리 메인 매출 전표 구할 때 했었잖아요. 이거 구할 때 어땠어요? 공급 대가 나누기 얼마 했어요? 1.1 했잖아요. 이렇게 구했잖아요. 맞아요. 이 말입니다. 이 말. 자, 부가세 포함 연부가 불분명한 대가의 경우에는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 요게 110분의 100이잖아요. 110이 요거예요. 1.1입니다. 그리고 공급 대가 이 말입니다. 이게 뭐 과세 표준 공급가 구하는 거.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실제로 구할 때 이렇게 구했잖아요. 맞죠? 나누기 1.1 했잖아요. 110분의 100이 뭐 1.1 나누기 공급 대가 이런 말입니다. 됐어요? 자, 다음 2번 상가를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 표준에 포함해야 된다. 이 말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으면 왜 맞고 틀리면 왜 틀릴까요? 상가를 임대하고가 무슨 뜻입니까? 상가를 빌려주고 다음 보증금 받겠죠? 네.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서 부가세 내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못 들어봤죠?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제가 아름다운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 이거 기억나시나요? 내가 하고 뭐 받은 보증금 곱하기 이자 곱하기 이자율 곱하기 365분의 1수만큼은 보증금에 대해서 달세 받은 것이고 부가세 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죠? 네. 이 말이 이 말 아닙니까? 뭐 이게 말로 놓은 것밖에 없어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 말 맞는 말입니다. 다음 대가의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는 연체이자는 늦게 받은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한 달 정도 늦게 줘서 이자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거는 과세 표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대가를 외국환으로 받고, 자 다시 한 번 더, 외국환이란 말은 뭐 달러로 받고, 됐어요? 받은 외국환을 공급 시기 이전에 환가한 경우, 환가란 말은 바꾼 경우 환가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예, 맞는 말입니다. 바꾼 금액이 그게 공급가세 이렇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연체이자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체이자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자, 요 말은 3번은 저하고 처음 봤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익혀 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하나씩 익혀 가는 겁니다. 13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3 간이 과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연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고 왜 4,800 영세 사업자들 보호해 주는 겁니다. 간이가세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 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일반 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간이과세가 훨씬 유리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근데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거래를 하려면 큰 기업은 뭐 달라 그럽니까? 세금 계산서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일반 과세를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앞달에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작성하여서 제출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 과세자가 되더라도 언제든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답은 2번입니다. 간이과세자를 한번 포기하게 되면 3년 동안은 간이과세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3년 이내는 다시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인 경우가 일반 과세자로 그냥 자기가 포기해서 바꾸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왜? 혜택이 많으니까. 다음, 당해 과세 공급 대가가 2,4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예, 3번 맞습니다. 자, 간이가세자의 조건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1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4,8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당해 과세기간에 공급대가 2,400이면 한 달에 얼마씩 팔았단 말입니까? 200만원씩 팔았단 말입니다. 한 달에 200만원 팔았으니까 그렇다면 이익이 한 얼마 정도 30% 남으니까 60만원입니다. 한 달에 60만원이 이익이 있는데 달세 빼고 전기세 빼고 완전 적자일 겁니다. 이런 사람은 뭐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나요? 왜? 너무 작게 버렸으니까 묵고 살 돈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4번 간이가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맞죠? 간이가세자가 발행하는 증빙은 영수증으로 취급한다. 예, 맞습니다. 답은 2번이 틀렸어요. 다음 거주자 고우진의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100대1 퀴즈에서 우승하여 그 원천 징수액이 40만원인 경우 지방소득세 기타 소득금의 총 수입 금액은 자 기타 소득 있잖아요. 이 기타 소득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기타 소득입니다. 자 기타 소득은 세액을 어떻게 내냐면 일단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가 있습니다. 필요경비 자 세금 안 내도 되는 돈이 80%입니다. 80%가 돼요. 필요경비가 80%입니다. 그리고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됐나요? 예? 내가 예를 들어서 봐. 100만원 벌었어. 그러면 100만원 중에 필요경비가 얼마입니까? 80%. 80만원 필요경비입니다. 그럼 나는 소득으로 얼마를 보겠다? 20만원. 그래, 20만원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한번 따져봅니다. 자, 요 사람이 원천징수액이 얼마야? 40만원 납부했어. 그러면 니 총 얼마 벌었게? 이 말입니다. 문제 이해되시나요? 문제가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더 봐. 내가 세금 얼마 냈어? 40만원 냈어. 그럼 니 얼마 벌었네? 얼마 벌었네? 이 말이잖아. 이해가 돼요? 자, 이거를 공식에 밑에처럼 이래 풀면 힘듭니다. 그럼 1,000만원 벌었다 치봐. 세금 얼마 내야 되나 따져보자. 1,000만원 벌면 필요경비가 얼마? 80%니까 800. 그럼 내 수입은 얼마로 쳐? 200. 200에 20%면 얼마? 40만원. 답은 몇 번? 1번. 됐어요? 200만원 벌었다 쳐봐. 이거를 이렇게 공식을 외워야 되고 힘듭니다. 이래 하지 말고 요거 4개 중에는 답이 하나 있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내가 400만원 벌었다 쳐보자. 그럼 이 사람은 세금을 원천징수 얼마 당하는가 한번 보자. 400만원 벌으니까 얼마? 44, 16. 그러니까 48, 32. 320만원은 필요경비로 쳐줘. 그래 80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면 돼. 80만원에 20%니까 얼마? 16만원 세금 납부하면 돼. 이 답 40만원 안 되잖아.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요거 빨간 글자 알아주시면 아마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총수입과 소득이 금액이 동일한 소득 총수입하고 소득이 동일한 것은 봐요. 자, 먼저 근로소득은 일단 아니야. 왜? 근로소득 중에서는 뭐가 있어? 비과세가 있잖아. 네. 자, 기타소득 방금 했잖아. 기타소득 1,000만원 받으면 총수입을 1,000만원으로 보나? 아니잖아. 80% 빼주잖아. 맞죠? 그랬잖아. 마찬가지야. 사업소득도 필요경비를 빼줍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실제 총수입하고 소득금액이 달라. 왜? 빼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은 못 빼줘요. 비과세 빼주잖아. 그 다음에 공제되는 것들 빼주잖아. 기타소득은 80% 빼주잖아. 그리고 사업소득은 또 필요경비 빼주거든. 그래, 답은 몇 번?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없어요. 소득금액과 총수입이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이런 거 저하고 다룬 적 없어요. 이래 하나씩 이론 공부하면서 익혀가면 됩니다. 근데 요 기타소득은 했어. 요게 하면서 했고, 근로소득도 우리 어때요? 원천징수하면서 했잖아요. 요거 두 개는 내가 500만원을 벌었다 하더라도 500만원에 대해서 다 세금 내는 게 아니야. 그게 왜 인적 공제와 추가 공제 이런 거 받는 거 있죠? 기부금 공제 받고 있죠? 그런 거 빼고 세금을 납부하거든.